사회사회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북맹입니다. 북을 제대로 알아야 통일이 보입니다. AOK 한국이 2021년 통일공감 형성을 위해 북 바로 알기 시리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북을 직접 다녀온 분들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경험과 전문가들의 재미있는 강연 함께 하시죠. 더 좋은 통일을 조금 더 빨리! 교육 참가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동기가 있어야 또 많은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들으셔야 교육 전반 이해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 대절을 준비해서 주로 이제 동부 지역 현장 탐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도 2군데 정도 탐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종료 평가회가 있는데, 그때에는 또 버스 대절 현장 탐방과 함께 교육에 많이 참여한 분들을 우선 초대하고, 또 많이 참여한 분들께는 통일교육 강사증을 드리고, 저희가 AOK가 이 남북 간에 이 막힌 길을 뚫는데 또 방북 경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북 기회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방북 초대권을 드릴 수 있는 추첨 기회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 모두 평화통일하세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올라오면서 고성통일전망대를 들렸습니다. 전망대 가면 이렇게 한반도 표지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기념 같은 걸 쓰는 게 있는데 뭐 통일 빨리 합시다, 남북이 하나가 돼서 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매지고 누가 이렇게 까맣게 써놨더라고요. 통일 절대 노. 그것도 막 쓴 거 보니까 통일 염원 밑에다가 통일 연명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새로운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일 강의를 하거나 대학원생들이나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한테 두 가지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독일 통일 얘기 그만 좀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독일 통일된 지 언제 혹시 된지 아시나요? 몇 년 전이죠 지금? 31년 전입니다. 네, 31년 전인데 대학생들이 몇 살이냐면 20대예요.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이 분단국가였어요? 본인이 학습할 때 이미 독일은 통일국가였었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제발 기차 타고 유럽 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베링해가 지하로 연결되면요. 한반도 뚫어서 유럽만 가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뭐 북유럽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익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를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며칠 걸리죠? 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7, 8일은 걸립니다. 비용은 얼마쯤 들어갈까요?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값만, 기차값만. 8일 동안에 먹고 자는 건 다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럽 갈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러면 왜 우리가 통일문화관하면 자꾸 이렇게 열차 타고 가려고 할까, 그 얘기를 계속 할까 생각해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이 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행하면 기차 타고 덜컹거리고 타면 사이다 먹고 계란 까먹어야지 여행이고 낭만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 경험에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외국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비행기나 배 타고만 갈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차로 땅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한 3년 전인가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책 중에 걸어서 환장 속으로 라는 책이 있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TV 프로그램도 있고 딸이 이제 엄마랑 같이 여행,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간 체험숙이에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대요. 야, 나 아무 데 가서 잘 자. 나 아무거나 잘 먹어. 막상 가보니까 엄마는 외국 음식 먹을 줄 몰라요. 아무 데 사는데 불편해. 그럼 엄마가 다녀왔던 여행은 패키지로 데려다 주는데 입맛에 맞는 데만 갔었던 것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지만 부모님하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를 소개할 때 꼽는 게 요겁니다. 통일 디자이너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통일은 디자인이다. 왜 그러냐면 통일은 많은 분들이 통일하면 통일하자,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할까에 대한 세부 고민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공간도 어떤 분이 설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설계사가 설계할 때 제일 중점에 뒀던 건 뭘까요? 오는 사람들에게 좀 편리하게 공간을 만들까? 아니면 책상 수를 제일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할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병원에 갈 때도 보면 환자 중심으로 병원을 설계할 수도 있고 기능 중심으로 공간 중심으로 그 병원을 설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통일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념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통일 디자이너라고 하는 저 혼자밖에 없죠. 대한민국에는. 제가 통일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쓰셔도 제가 저작권 안 받고 드릴게요.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 문화 번역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남북 사이에서 문화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최근에 여러분 이제 오늘 보니까 이런 줌으로 하는 거 익숙치 않으시죠? 저도요. 근데 한 2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사람 계시는 게 더 신기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강의할 때 미치겠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다 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선생님 제 안에 옆에 있는 선생님은 그냥 켜놓고 왔는데 얘가 혼자 온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화장실 문도 열어놓기도 하고 빨래를 널어놓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들어올 때 오디오 제거하고 비디오로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화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새까매요 그냥. 혼자서 새까만 보고 강의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색했지만 지나고 나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앞에 사람을 이렇게 두고 강의하는 게 오히려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보니까 여기 뭐 함부르크에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뉴질랜드도 오시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글로벌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또 열렸다는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데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변화되고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 문제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표지를 어렵게 좀 골랐어요. 그냥 저 강철비 2라고 하는 거 강호석 감독의
영화 포스터를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혹시 이거 감찰비트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선생님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원래 몰입해서 우리 엄청 중독성이 강한 영화. 아, 중독성이 강하죠. 아, 그래서 북한 역을 맡은 분들의 말이 잘 들리던가요? 네. 굉장히 잘 들렸을 거예요. 이거 자막 쓴 거 혹시 아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남한 역을 맡은 배우가 있고 다 남쪽 사람이잖아요. 북한 역을 맡은 배우가 있습니다. 영어 미국 대통령도 나오고요. 영어 나올 때 다 자막을 답니다. 근데 북한 사람이 하는 얘기도 한글로 다 자막을 달아줘요. 못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네. 정확하게 북한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는 잘 안 들려요. 설마라고 하실지 모르겠죠. 2018년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부천 시청 앞 잔디광장이에요. 가설 무대를 세우고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상영을 했고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냥 뭐라 그러는 거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어가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그 문맥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 영어 배울 때 보면 나오죠. 굿모닝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굿모닝 하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상황과 문맥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문화는 생각보다도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점점 더 가족화되고 있고 그 북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문화 소통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될 때 그 사람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도 문화 번역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문화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저거 도대체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90년대 저희 이제 대학을 이제 85년도에 들어갔고 91년도 대학원을 갔을 때 학생 중에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막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었죠. 선생님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죠. 일로 와. 야, 너 머리 뭐 왜 이렇게 물들었어?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머리 염색하냐? 아니 그냥 했어요. 그냥 할 리가 있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유는 없대요. 좀 이상한 놈이네. 이상하지만 그래 그건 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를 인정하마라고 하는 것이 문화 번역의 기본적인 토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자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의 내용은 이제 인문학으로 보는 건데요. 세상은 다 인문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인문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학도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인문학이고요.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을 좀 참고해서 세상을 열어가자는 것이고요. 흔히 이제 뭐 문사철 얘기를 하잖아요. 문학, 예술, 역사, 철학 뭐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고 그걸 나의 인생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면 그게 인문학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보고 내 살아간 지표의 한 페이지를 얻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
인문학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할머니가 쓰신 시 한 편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진로를 밝혀주는데 비슷된다 그러면 그게 인문학인 겁니다. 학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들을 강의 내용은 뭐 언어 문화 차이와 분단의 분류 그리고 소통, 남북한 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넘기셔도 됩니다. 괜찮으시면 계속 클릭해 주세요. 뭔가 나타날 때까지만. 통일 문제라고 하면 이런 거죠. 저는 한 3세대 정도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1세대는 분단 세대들입니다. 분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야, 통일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였죠. 통일 그럼 안 할 거야? 그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단 세대를 조금 지나고 나서 86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이 오르게 되면 한 번 질문을 더 합니다. 통일하자. 왜요? 야,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지. 아, 그렇구나. 통일해가지고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강대국 되고 남북의 기술과 자원을 합쳐가지고 세계 경제적인 선진국 도합해가지고 우리도 세계의 당당한 국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30대까지 저도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마지막 범위가 30대 후반 정도고요. 그 밑으로는 대화를 잘 못하겠어요. 애들하고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대는 또 한 번 물어봐요. 통일 왜 해요? 그래야지 좋은 나라 되고 잘 사는 나라 되지. 좋은 나라가 뭐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는 게 뭐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북한으로 얘기하면 우리 통일하자고 남북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통일된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통일된 나라를 통일 뭐라고 해요? 통일 코리아? 통일 한국? 통일 조선? 이건 단순한 조선이나 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상당한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이 포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통일이라고 하는 쪽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당위라고 하는 것에만 몰두를 하지 말고 좀 사고를 확장해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이지만 그 목적 속에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일 통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독일이 경제적인 통일은 통일되고 나서 5년 이내에 달성이 됐습니다. 경제적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역의 격차는 있어요. 그 격차가 30% 내에 들어오면 대체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남북을 소득의 예를 들어 그 자동차 보급률이 100이라 그러면 여기가 80% 정도 오면 그 정도는 뭐 통일이 된 거고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 독일에서는 5년이면 문화적 통합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결과는 어땠습니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구 동독 지역에서 태어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20세.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구 동독 지역에 태어난 학생들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70% 이상 청소년들이 저 동독 사람요. 동독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 동독 지역에 태어난 학생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 아, 나는 독일인이 아니고 나는 동독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느낀 제2, 2등 국민이라든가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었었고요. 그러면 소득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70% 이상 청년들이 뭐라고 독일 사람이 대답하지 않고 저 EU요. 그냥 유럽연합 국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해서 배워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통일 정책을 꾸준하게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했었고, 그리고 나서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에 꽤 많은 비용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의 두 가지를 좀 배워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장벽이 무너지고 넘어오는 것과 같은 통일의 모습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현재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통일 문제를 너무 왜곡되는 현상도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 거대한 벽, 남북을 가로막았던 이 분단의 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들은 갑자기 저렇게 무너져서 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학은 뭐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같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가치와 정성, 왜 그러냐면 정체성을 형성한 아이들이 되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입니다. 거기서 한번 형성된 정체성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저도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북한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이 북한을 가장 깊게 생각했었던 그때 모습이었어요. 80년대 운동하면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를 생각했던 분은 그때 북한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0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한번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계세요. 마치 여러분들도 노래방 가셔가지고 최근 노래 부르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요즘 나온 10년 전 노래 부르시는 아니죠. 예전에 본인이 즐겼던 노래, 그 감수성은 형성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완고한 보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입맛이 잘 안 변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입맛을 기억하는 것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를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도 고정이 되면 그 고정된 생각은 잘 안 바뀌고 오히려 나한테 맞는 생각들만 필터링을 통해서 계속 받아들여요. 그 요즘 우리 사회에서 뭐 남남 갈등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옛날에는 모든 거 우리 어머님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책 많이 읽어라, 여행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책 속에 인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책은 다 줄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으면서 사고를 체계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속의 내용을 다 자기 스스로 재구성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필터링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 그 세대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딱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듣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 있고 그렇게 검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얘기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별로 없어요. 9시 뉴스를 봐도 저 이제 스포츠 하이라이트 좋아하는데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정치 나오고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뭐 왔다 갔다 얘기 듣고 그 한국 경제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뭐 사건 사고도 보고 한참 있다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케이블 웬만한 케이블 채널 100개 넘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정보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런 분단의 시간 또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철빈 출연 영화에서 제가 오늘 놀란 게 자막을 이제는 북한 영화도 자막이 있구나. 사실 남북한 간의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우리는 힘들지만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EBS에서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자, 원숭이하고 곰하고 바나나 세 개를 놓고 연관성에 있는 거 2개 짝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나나하고 저 원숭이하고 뭐하고 짝을 지어야 되죠? 바나나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원숭이하고 곰. 혹시 고향이 어디? 고향? 예, 뒤. 선생님, 예? 고향이 부사님. 부산이세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어느 걸 짝을 지어도 사실 이상한 건 없잖아요. 예, 선생님 왜 원숭이하고 곰 짝을 지으셨어요? 동물끼리. 동물이니까. 서양인들은 80% 이렇게 생각해요. 동물이니까. 서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본성, 속성에 충실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제일 인기 있는 강좌 제목이 뭐예요? 무엇인가요?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정의가 뭐지? 동양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지금 나왔듯이 80%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짝을 짓습니다. 왜? 좋아하니까. 원숭이가 인간성에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서양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저게 뭘까? 저걸 파보자. 끝까지 한번 파보자. 그래서 물질, 원소 이런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동양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이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음양오행이죠. 잘 돌아가는 거나 우주가 돌아가는 거나. 그러니까 인간성이 사람 사이에도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내가 그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 서양 미술에서 인상파가 시작됐던 그림입니다. 네, 전시를 했는데 비평가가 와서 아우 이게 무슨 그림이냐, 되게 인상적이다, 야 이렇게 해서 인상파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뭘 인상적으로 했냐면 저 태양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해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텔레토비 보니까 노란색이던데. 자, 옛날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무 그릴 때 무슨 색을 씁니까? 나무색 쓰면 되잖아요. 네, 색깔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들어오는 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그렸냐면 바다를 그릴 때는 바다가 가지고 원래 색깔을 재현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바다색 재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눈 감고 도화지 딱 제가 나눠드린 다음에 귀화집 그리세요 하면 귀화집이 보지도 않아도 딱 그려집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착착착 그려지죠? 실제 본 겁니까? 머릿속에 귀화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 잘 안 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필리를 하셨어요. 제발 좀 병원 가서 하시라고. 심지어 우리 저기 누님이 저기 병원에 계신데도 끝까지 말 안 들으시고 동네에서 야매 하셔가지고 겨울 1년에 다시 하셨죠. 왜 그러냐면 내용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뭘 기울이냐면 누가 메신저가 중요해요. 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코로나 이게 예방주사 맞는 거 되게 위험하대. 그 사람이 의사는 아닌데 하여튼 잘 아는 사람이 이러면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설사 그 잘못된 정보를 받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선거 나왔을 때 실제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당 표시 가리고 정책만 가지고 어느 쪽 찍을래? 그럼 여기 찍어요. 근데 딱 가고 얘가 무슨 당이래? 에이 저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어 하고 다른 눈치를 많이 좀 특히 이제 동양인들은 그런 걸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진경산수화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실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진경은 뭐냐면 진짜 경치예요. 진짜 경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그림 진짜 경치 그리지 뭘 그려? 아니에요. 그 전까지 뭘 그렸냐면 관념을 그렸어요. 개념을 그렸고요.
여러분들 그 미술 전시할 때 여기 지금 저희 진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진 이렇게 그래픽 하신 거더라고요. 현대 미술의 기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현대 미술. 카메라가 나온 다음부터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 미술가들이 뭘 했냐면 미술가들이 주역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왕실 의궤 같은 거 보면 참 왕실 행사할 때는 다 그리잖아요. 그 사진으로 보듯이 정확하게 그려서 재현해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가 나왔어. 사진이 나왔어. 그럼 미술가들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카메라가 할 수 없는 걸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현대 미술의 출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지만 몇 가지 판단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뭐 대표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분이세요. 예? 저분이세요. 저분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 그분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가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받았던 교육의 대부분들은 가치예요.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세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 아 그분 지금 어디서 사시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쪽에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죠. 자, 한일 간의 갈등이 좀 심해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유가 있죠. 예.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세 나라 국민들이 어떤 걸 판단할 때 차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뭘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맞고 틀리는 거.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옛날부터 왕이 뭐 잘못하면 여기다가 도끼 들고 가서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뭐냐. 그래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거부터 하죠. 집에서 아이가 사고 쳤어. 그럼 딱 엄마가 첫 마디 뭐예요? 불러갖고 네가 잘했어 못했어 이거부터 하잖아요. 예. 네가 깬 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데가 안 물어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힘이 센지 약한지를 판단해요.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보면 저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자기보다 세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별로 반항할 생각을 안 해요. 역사적 경험인 거죠. 막부 시대 무사들이 그랬어요.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사람 데려와서 얘 잘못해서 죽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누가 정부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냐면 야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센지 알아? 그 힘세가 한번 보여줄래?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우리 말 듣겠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야씨 그건 거고 네가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국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저러냐 쟤네들 이러고 있죠. 중국에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국익이에요. 국가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한테 중국 전문하신 분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저기 트럼프가 되는 게 낫냐 아니면 지금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이 되는 게 낫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낫다. 왜 그러냐 했더니 트럼프가 한 3년만 더 하면 미국이 더 빨리 망할 것 같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판단 기준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경험치에 따라서 판단 기준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하는 방식이 같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북쪽에 오신 분들 얘기 만나면 대개 보면 도덕적 판단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받는 게 뭐냐면 값 있는 삶, 값진 삶 이런 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 돈 문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인간 가치도 않는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은 북 나름대로 북한식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치고 그 삶 속에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왔었고요. 네, 넣어주십시오. 그 미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아름답냐라는 거죠.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제일 선생님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꽃.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 장미. 예. 사모님 이름이 장미는 아니시죠? 앞으로 그런 거 물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장미, 백합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균형, 조화, 색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북쪽의 기준은 뭐냐면 벽꽃, 보리꽃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거, 실용적인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냥 똑같은 사물을 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고 저런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교육받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죠. 예,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더 모스트 뷰티풀 우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그 뷰티풀 아름답다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균형미 있고 팔등신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름답다라는 게 인간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이거나 개성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올라가는 새로운 건물들 보시면 옛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거의 균형이었어요. 딱 건물들은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접으면 포개질 것처럼 딱딱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짓는 건물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건물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그런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고 사진들도 보면 예전에 황금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딱 텔레비전 채널 이렇게 딱 요즘 다 길쭉하게 나오잖아요. 황금비가 있었다고 믿었었어요. 저게 제일 아름답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었었잖아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 편한 대로 보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이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상대 문화에 대해서 앞서 보니까 뭐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잘 알아야지만 짧은 대화를 하더라도 적실성 있게 느끼게 됩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상대방 이해를 잘 몰라서 그래요.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엄마가 물어봐요. 아들 불러가지고 야 아들 너 뭐 먹을래? 이러면 이제 우리 아들 철딱서니 없이 김치볶음밥 이런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저 안 먹어도 돼요. 엄마 밥하기 싫으면 진짜 착한 놈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건 야 그냥 대충 때울 수 없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아들은 뭐 먹고 싶은 거 물어봤는데 대답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대화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의 언어하고 이면의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저 남북한간도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좀 잘 안 통해요. 북은 되게 좀 답답해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감수성을 좀 키워야 돼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인간관계 넓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학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독일에 진행했던 생애 교환 프로그램. 생애를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한 겁니다. 남북한 주민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 포인트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대화 오래 하는 방법 아시죠? 3가지. 그랬었구나. 그냥 적절하게 액션.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거 흥을 부추겨주게 되면 대화를 오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의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저도 마곡동에 있는 남북주민통합센터에서 네, 이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 세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 처음이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들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 뭐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뭐 왜 왔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까지. 왜냐면 나는 정말 좀 궁금하잖아요. 야, 북한 진짜 그렇게 사냐? 뭐 진짜 뭐 왔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질문을 받는 상대방은 얘가 어떻게 나를 대한다라고 하는 상처를 같이 와서 꽂히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 이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녀분하고 10분 이상 대화하시는 분 아주 훌륭한 대화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 집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와이프가 와갖고, 요즘 애가 방황하는 것 같은데 뭐 대화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딱 밥 먹고 아들 불러 앉아봐. 그래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 싸우는 거 없고, 그래 너 고민이 뭐야? 그래 진학 중요하지.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 또 뭐 있으면 얘기해봐.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는 상대가 쓰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제가 앞서 통일 문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도 그랬어요. 대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 저기 철원 가면 노동당사 있습니다. 서태지 아이들 그 발해를 꿈꾸며 비디오 찍었던 곳이에요. 근데 서태지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죠. 서태지도 50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이요, 2000년생이에요. 2001년생이 지금 20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얘기는 80년대, 90년대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물리적으로 옛날이 언제냐면요. 요즘 아이들의 옛날은 뭐냐면 휴대폰이 없던 데는 다 옛날이에요. 휴대폰이 없었던 데는 다 옛날이에요. 휴대폰이 없었던 때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시대로 그냥 봐버려요. 원시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TV도 볼 수 있고 인터넷 접속하잖아요. 제일 필요 없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전화. 왜 전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게임하는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야? 이런 얘기 물어보게 만드는. 제일 불편해요 그거. 20대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못 보는 이유는요,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책을 못 읽어요, 학생들이. 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책을 주고 대학원생들한테 뭐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뭐 소설 읽고 북한 영화 보면 뭐라 그러는데 제가 코숨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읽어보라고 대학원생 줘도 못 읽어요. 이만한 글로만 돼 있는 이만한 200페이지 책자를 못 봅니다. 북한 영화요. 제가 EBS PD 잘 아는 분이 있어. 남북관계, 남북교류, 교육교류 협력 주인 난장이 돼가지고 북한 영화 재밌는 거 좀 해달래요. 5개 뽑아줬는데요. 한 달 만에 왔는데 제가 한 편을 끝까지 다 못 봤어요. 보다가 다 잤어요. 힘들어요. 맥락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못하겠고 저걸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프로그램은 본인이 그 속에서 살아오는 과정, 70년 동안, 75년이죠 벌써, 76년째 돼가네요.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배태됐던 사회 방식이 남북한 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재밌게 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민족이 분단 와서 체제가 달라지면서 어떤 방식의 결과로 나타날지를 남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종의 저희들을 실험으로 본다는 것들이죠. 나쁜 놈들 같은 경우. 넘겨주십시오. 예. 그럼 왜 이렇게 남북한 간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단은 생각보다 깊어가지고요. 이게 좀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인 국가체제 운영 시스템과 가치가 좀 다릅니다. 지향성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 옛날에는 우리도 분명했어요. 선생님 왜 태어나셨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표정이. 선생님까지 이제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왜 공부하세요? 그럼 민족중을 위해서 하셨던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았었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태어난지를 내가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그 사회가 지향했던 단일 목표가 있었습니다. 통일하자, 먹고 살자, 근대화하자, 민주화하자, 이거 공동의 목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 목표가 개인 목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살기부터 하자. 그 민주화 좀 하자. 그 다음 뭐 1972년도 대한민국의 국정과제 목표, 박정희가 10월 유신 할 때 목표가 슬로건이 뭐였냐면 10월 유신 100억 수출 $1,000 국민소득이었어요. 야, $10,000 될 때까지만 참자. 그리고 $10,000 넘어섰어. 세상이 좀 달라질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20,000 갈 때까지 참아줬는데 별 차이가 없어. $30,000 왔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40,000, $50,000, $60,000, $70,000?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별로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왜? 그 다음 목표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쫓아왔었던 열심히 잘 사는 나라를 생각했었던 일본, 유럽 나라들 보면 일본이 선진국이라 느껴지나요? 대한민국보다 먼저 접종 시작했는데요. 지금 접종률이 2몇 %인가? 2.8%인가? 절대 안 느끼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풀어나갈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지 좀 편할 것 같은데 따라가기만 했던 사회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사회가 된 거죠. 적어도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나 K-컬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위상에 올라간 거예요. 앞에 이제 모델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를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익숙치가 아주 많죠. 자, 남북한 간에 이런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개인, 나쁜 거 아니고 이기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인 겁니다. 북한은 집단주의인 거죠.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프로 축구팀이 있고 야구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집단주의는 뭐냐면 팀이 이기면 상금이 많아져서 각자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골 잘 넣고 수비 잘하는 애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이게 삶의 전반적인 기본 토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예요.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생각보다도 언어 문제 차이가 큽니다. 그 언어 문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언어는요, 단어 다른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남새, 야채 이런 거는 바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개념이 다른 거. 민주주의 이런 거, 어머니 이런 거. 지금 세포라는 단어 아시죠? 세포. 네. 세포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몸하고. 몸하고 연관되어 있죠. 북한에서 세포 이러면 전부 다 99%는 당세포부터 생각합니다. 세포도 세포 단위부터 생각합니다. 총알 이러면 우리는 그냥 총알하는 게 평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국사 북에 오신 분 물어봐요. 총알하면 전부 다 뭐냐면 자아 비판, 상호 비판, 비판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화행도 달라요. 사과할 때 쓰는 용어들 다르고, 감사하다는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런 거죠. 자, 친구 4명이서 모여서 여행 가기로 했어. 야, 놀러 가자. 그래서 4명이 모였어요. 운전 누가 할래? 그럼 내가 운전 차 갖고 갈게. 그럼 차 운전합니다.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기름을 넣어요. 그럼 누가 기름 넣나요? 친구가 넣죠. 야, 기름값 내가 내야 돼. 그럼 옆에 가다가 식당 들려요. 그럼 밥값은 또 누가 내나요? 또 다른 친구가 내요. 그럼 커피 내가 살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해보면 되게 n분의 1이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남쪽 사회에 와서 이렇게 언어 차이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남쪽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말 잘한대요. 고맙고 감사하고 참 뭐 하나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이 뭐냐?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감사하는 것 같고. 그럼 남쪽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많은데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거칠다, 예의 없다, 무례하다, 직설적이다, 공격적이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남과 북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에서는요, 언어, 말하는 것 자체가 공적 영역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너 끝나고 나서 제가 커피 한 잔씩 쏠게요. 이렇게. 근데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냥 무서로 사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중요한 결정들은 다 글로 하고 말은 애교화가 돼버렸어요. 같이 살지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직장 생활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려서 얘기를 하죠. 너 인간성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다 좋으신데요. 선생님 다 친절하고 다 좋으신데 제가 볼 때 조금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좀 해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 대표님.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거 아니죠. 가위바위보 닫고 네가 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북쪽에 오신 분들 물어보는 줄 알아요. 김 선생 내가 올해 시간 좀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죠.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예요. 우리 좀 당황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여러분들 모임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많이 먹는 메뉴가 뭐예요? 자,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죠. 네, 아무거나입니다. 짜장면, 짜장면 느끼하지 않아? 아무거나 좋다며.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습니다. 근데 큰 범위를 정해요. 먼저 국적부터 정하죠. 일식, 한식, 중식 할까?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니면 국물 있는 거, 마른 거, 오랜만에 칼질 메뉴를 정하는데요. 그건 타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의 의견을 맞춘 조율 과정이 우리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에티켓입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는 이미 에티켓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같이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에서는 여전히 공동체가 중요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말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적 차이가 배태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간적 차이가 배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탈북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너 커서 모델 내 이런 거예요. 본인 인생을 설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북에서는. 본인이 내 삶을 설계해보고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부분을 당해서 내려오는 대로 잘 충실하게 복종하고 친구들 우애 좋게 지내고 이게 삶의 목표인 거죠. 나는 뭐 해서 학원 가서 뭐 하고 이런 설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닌데요. 그래? 아닌데요. 그런 일 아닌데요.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친구들은 그런 거 대학생 친구들은 그런 게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되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원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다. 근데 뭔가 분명한 걸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를 수 있고 저 여기서 살아나가지고요. 남겨주십시오. 네. 삶의 모습이 좀 다양하게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되게 이런 모습들이죠. 남북한 간에 이런 문화를 깊이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 언어 차이나 문화 차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삶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달라진 시간 속에 서로 섞여서 살 수 있고 교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면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었죠. 네, 삶에 대해서 숭고한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도덕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물질에 속박되어서 안 되는 거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물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다냐 이러지는 않고요. 실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규율화되고 잘 체계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도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넥타이를 해도 붉은 넥타이를 해도 이렇게 멋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은 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들만 봤었고요. 그 분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산 터널 아시죠? 1호 터널, 2호 터널. 그게 왜 생긴지 아세요? 남산 터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게 서울을 기지화하면서 만들었어요. 터널을 2개 뚫어가지고 평화시대 교통관할에 쓰다가 이쪽에 기갑 사단, 전투사단, 이쪽에는 이제 보병사단을 배치시켜놔가지고 서울을 수도하는 데 쓰자라고 해서 이 도시 계획이 진행이 됐고요. 이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분단 상황 속에서는 저 분단 구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집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넘겨주십시오. 네, 서울을 요새화하려고 하던 계획들이 추진됐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쭉 이루어져 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대응 구조로 분리가 되어 왔었고요. 넘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비춰지는 북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되게 이제 뭐 전쟁 같은 걸 보여줄 때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눈을 그리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비인간화시키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나쁜 놈을 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약자에 대한 폭력성을 가할 때 가장 비인간성이 드러나고요. 가장 숭고미가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약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할 때 숭고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를 공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중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남쪽에서 보낸 삐라들이죠. 옛날 6.25 때 보냈던 삐라들이고요. 이때는 주로 보면 소련의 허수아비라는 모습으로 보여졌었고요. 북한 인민들이여 각성하라 이런 삐라들이었고 이런 모습들의 삐라들을 보여줬었고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방에서 남에서 북으로 부렸던 삐라들의 모습 이런 겁니다. 자유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의거 올라 남아하세요. 뛰면 3분 뭐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왔었죠. 대립 때 왔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가장 최근까지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제 언론에서 북한을 보호하는 방식, 물론 이제 가장 정말로 드물게 7년 만에 조선일보에서 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현송월, 김정은과 고려호텔 미래 몰카 들통날 기관총 처형. 현송월이 김정은하고 바람 피우다가 걸려가지고 리설트한테 걸려가지고 기관총을 총살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넘어왔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인 처형설 이런 얘기들이 최근까지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설주 포르노 제작이 한동안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유독하 우영시를 찍었던 포르노 한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이거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김영철, 네. 김영철 총살, 김영철 노역 보냈다. 총참모장 처형됐다라고 했는데 다 살아났죠? 다시 다 부고되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가짜뉴스들이 흥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 정보가 차단당해서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필터링 되어지고 검증이 안 된 정보에 수없이 노출됩니다. 저희 강의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와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도 호텔에 가겠냐고 그게. 그리고 기관총으로 쏘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먹히는 방식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감정을 자극하게 되면요 사유 판단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 흑백 논리가 되게 편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식민지 석고병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이런 게 일어날 일이지 어디에 있다고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험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 이런 게 왜 사람들한테 먹히고 유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흑백 논리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들거든요.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빨갱이다 이런 얘기는 말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체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남북관계에서는 판단 정지. 앞서 이기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대체로 통일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그게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실제로 2000년이나 조사를 내고 2000년, 2007년도 남북관계 좋아지면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안 높아져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던 안 좋아지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영향성이 나타나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불안이 큰 요소였습니다. 그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요즘에 남에서 북을 바라보는 가장 큰 감정은 뭐냐면 혐오예요.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그리고 남북한 북한 예술단이 남쪽에 와서 공연했을 때 옛날처럼 감동이나 이것보다는 그냥 싫다 라는 감정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분단의 70년 동안 내온 폐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막 눌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저 사회를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통일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유리하냐면 역사 문제로 자꾸 찾아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분단됐고 어떤 분단을 맞섰고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평화를 상상해보고 기회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들이죠. 넘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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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세부적인 설계도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개념을 공유해야 돼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우리 딸내미와 같이 시장에 갔다가 동네 뭐 장터가 열렸는데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오나시 인형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오나시 인형이 뭔지 몰랐어요. 이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가오나시 인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평화라든가 미래라든가 통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단됐기를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맞이하게 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통일이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그 실마리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였는데 여기 샤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개방했던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가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도 보면 우리가 휴전선에 이렇게 큰 간판을 써놓고 저기 대형 스피커에서 선전하듯이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만을 통해서 선전했던 곳입니다. 실제 무력 접촉도 있었고요. 저기 보이는 동상은 뭐냐면 소금문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 소금문도 뒤에 금문도가 있고 그 뒤에 대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실제로 무력 충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접경 지역이었던 곳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대만하고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가장 핫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체 중국인들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고 두 번째로 꼽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하이난 섬이고 두 번째가 샤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길 중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만에 가서 중국 국적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비자 없이도 여행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앞서 그렇게 분단의 접경 지역이 지금은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하는 국제 무역 도시로서 발전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지금은 많이 좀 이상이 약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양반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자전거 한 대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선생해가지고 자전거를 사야겠다. 근데 중국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교사 공급이 높지 않아서 1년 동안 했는데 자전거를 한 대 못 샀어요. 두 번째,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맥도날드 면접 시험 보러 갔습니다. 영어 1등 했는데요. 심사 보러 간 10명 중에 혼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 못생겨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알리바바를 만들어야겠다. 지금은 뭐냐면 전 세계 유엔에서 가장 컨설팅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인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넘겨주십시오. 자, 국민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어딜 나왔냐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를 나왔어요. 이 양반이 졸업할 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취업하려고 보니까 베트남을 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했던 연극 가지고 직업으로 삼았죠.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삼성이 들어가면서 일본을 제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할 때 김정은이 왔었던 그 코스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는 거. 자,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문과대학에 제일 인기 없었던 과가 중문과였습니다. 졸업할 때 중국학과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었죠. 자, 넘겨주십시오. 자, 현대 개성공단에 제가 참 뼈아픈 모습인데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남북 경유를 막히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만들고 온 물건을 팔고 동네에서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은 저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앞서 이제 열차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상상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2017년도에 저장성에서 열차가 출발해가지고 영국까지 도착을 하는 일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통일 문제도 우리가 해왔었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세계 최초로 도전을 성공했듯이 처음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통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보일까요? 토끼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잘 안 들려요. 왜?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야 됩니다. 토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마땅히 귀를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보면 넘겨주십시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했었던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좀 키워나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통일 문제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요. 일단 강의 시간은 제가 정해진 시간이 이거니까 끝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